안녕하십니까. 자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05년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입니다. 1667년부터 1880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1년이나 2년 간격으로 개최된 미술 전시회, 보통 줄여서 살롱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전시회가 있죠. 루브르 살롱 까레에서 처음 개최돼서 살롱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목적은 마자랭 추기경이 설립한 에꼴 데 보자르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점차로 이 전시회가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에,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 미술계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1863년 나폴레옹 3세는 살롱전이 민주적이라는 것 증명하기 위해서 낙선전을 열어주기도 해요. 그 후로도 낙선전은 정부 주도는 아니었어도 몇 차례인가 더 열리고요. 하지만 이를테면 주류화단이라는 큰 강물에 물 몇 사발을 떠서 바치는 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862년 작가 테오필 꼬띠에가 주축이 돼서 고답적인 살롱전의 위력을 벗어나 보고자 국립미술협회, 줄여서 라 나쇼날을 창설합니다. 1863년에는 독립적인 성향의 화가 귀스타브 크루베도 참여하지만 1864년에 협회의 중심화가 들라크루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회고전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전시회는 일단 중단됩니다. 프랑스 이웃 벨기에에서는 1868년 관학 주류화단의 권력에 대항해서 사실주의적 경향의 화가들이 자유미술협회를 조직하고요. 1887년 프랑스 연극계에서는 연극계의 절대 권력 코메디 프랑세즈에 맞서서 앙뚜레 앙뚜안느가 사실주의를 극단으로까지 밀어붙인 자연주의 연극의 보루 자유극장을 설립하죠.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정부 주도로 계속 유지되어 오던 살롱전이 1881년에 한계를 느낀 정부가 연례 살롱에 대한 공식 후원을 철회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하단의 권력은 대체로 큰 변화 없이 1890년까지 유지됩니다.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서 살롱전은 프랑스 미술가 협회가 조직되어 관리를 맡게 되는데 1890년 부그로가 이끌던 프랑스 미술가 협회에 실망한 원로화가 에르네스트 메소니에가 드샤반느 아니면 로댕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1864년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1864년에 중단된 자체 전시회를 갖춘 국립미술협회를 재가동시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1890년까지 유지되었다. 주류 화단의 권력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국립미술협회가 개최한 전시회를 줄여서 살롱 드 샹드마스, 지금은 이제 살롱 데 보자르라 불리는 그런 전시회예요. 근데 부그로나 메소니에나 다 미술 권력의 화신 같은 그런 이 어마어마한 권력의 화가들이라서요. 사실 1890년에 이들이 충돌한 주된 이유를 아마도 짐작컨대 전시회 운영과 관련되어 이해가 엇갈리는 일들이 얽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나로서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 살롱전의 심사 기준에 대한 반발이 가속화되어서 1884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중에 1884년
젊고 진보적인 작가들이 모여 독립예술가협회를 창설하고요. 참가비만 받고 심사를 하지 않는 독립전 살롱대 장대빵당을 개최합니다. 앙대빵당전이라 하죠. 그러나 심사라는 여가 장치가 없어서 너무 수준에 맞지 않는 작품들도 많이 출품되었겠죠. 그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배경으로 국립미술협회와 SNBA가 주관하는 살롱전이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느낀 화가와 조각가 그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르누아르와 로댕의 후원을 받아서 1903년에 가을 살롱전, 살롱 도떤을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살롱 도떤느는 독립전, 살롱 앙대빵당전, 앙대빵당전의 정신은 유지하되 어느 정도의 심사 기준은 가지고 개최하게 된 그런 미술사적 맥락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시회가 야수파라고 하는 어떤 그룹의 화가들의 어떤 출사표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것이 1905년 가을 살롱전의 일입니다. 이 살롱전에, 가을 살롱전에 마티스, 드랭, 블라멩크, 키스반 동yen 같은 화가들의 그림이 전시되는데요. 근데 르네상스풍이 한 온건한 조각 작품 주변에 걸린 이들의 그림을 보고 루이 보셀이란 평론가가 레 포브 야스파 그래서 포비즘이라고 합니다. 이 어, 어, 이런 경향을 그래 야수들에 둘러싸인 도나텔로 르네상스 시대의 명품 조각가죠. 도나텔로와 같다라고 평한돼서 야수파 포비즘이란 명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 그림 주변에 소박주의 화가 앙리 루소의 굶주린 사자가 영양을 덮치다라는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어서 보셀이 야수란 말을 떠올렸을 수도 충분히 있죠. 자, 마티스 드랭, 블라멩크 그리고 좀 후에 이제 라울 디피 같은 화가들이 야수파라 불리는 시기는 대략 1910년 정도에서 마감되고요. 이후 이들은 나름대로 세련되고 개성적인 저마다의 화풍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시기 이후 이 시기에 그러니까 야수파로 등장하던 이 시기에 이들 화가들의 공통점은 팔레트에 강렬한 원색들이 거칠고 투박한 붓터치로 때로는 팔레트 나이프에 얹혀져서 그대로 대담하게 화폭에 칠해지는 느낌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화폭에서 현실의 대상색과는 상관없이 그냥 팔레트에 묻혀진 색 자체를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876년 인상파 2회 전시회를 보고 르프 피가르지에 기고한 알베르 볼프가 피사로에게 이제 이를테면 이런 말을 던져요. 피사로 선생에게 나무 색깔은 보랏빛이 아니요, 하늘은 신선한 버터빛깔이 아니요 등등 그런 말들을 운운했다고는 하지만 마티스가 1905년 가을 살롱전에 출품한 그림 모자를 쓴 여인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통적인 의미로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화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의미라 함은 부그로나 메소니에 같은 그런 기량이 정말 출중한 그런 화가들이 그린 여인의 초상화를 혹시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그러면 아주 거칠고 그리고 이제 에, 야스파라는 그런 이 용어가 왜 나왔는가를 어, 사실 짐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 저작거리에 보통 사람들의 눈에도 사실 지금 야수파 화가들의 그림은 아름답게 보이죠. 그건 그만큼 어,
100여 년이 넘는, 1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야수파의 리더격이라 칭해지는 마티스가 1906년 6년 독립전 앙대빵당전에 출품한 삶의 기쁨에서는요. 사실 굉장히 거친 느낌은 어느새 사라지고요. 감각적으로 쾌적한 활기 같은 생동감이 느껴지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마티스의 세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1906년 독립전에 야수파 화가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서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합니다만, 하지만 이제 곧 저마다 이 화가들은 나름대로 아주 이를테면 세련된 그런 자신들의 세계를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드랭은 고전적 화면 구성으로, 블라맹크는 내면적 정물화나 풍경화로, 그리고 디피는 경쾌한 푸트워크의 사파적 필치로 자신들의 작품 세계를 펼쳐가죠. 그러면 우리 이들 화가들의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 그림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앙리 루소의 영향을 덮치는 사자, 그 이 야수의 이제 그림이 전시돼 있었어요. 바로 그 그림들, 야수파 화가들의 그림들 옆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걸려져 있었던 거죠. 이게 어,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의 초상화인데요. 사실 이 시기 1905년 마티스는 마티스 부인 자신의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는데요. 그 초상화에 얼굴 한복판에 이렇게 녹색의 짙은 선이 나 있는 아주 또 야스파의 맥락에서 유명한 그림이죠. 음, 그리고 드랭의 부둣가의 그림입니다. 예, 예. 뭐, 그냥 뭐 과감한 색 사용이 느껴지죠. 그리고 단순화된 그런 평면적인 입체입니다. 입체, 그러니까 평면적 화면 구성인데요. 근데 드랭이 1911년에만 이르러도요, 이렇게 그림이 바뀝니다. 굉장히 세련된 그런 그 이 세잔느 풍의 구성이 아주 견실한 그런 그림이고요. 예, 이제 블라맹크의 또 샌드강의 바지선 그림인데요. 역시 거칠죠. 그리고 블라맹크 1906년에 그린 샌드강이고요. 예, 음, 근데 블라맹크가 1911년에 이르면 이렇게 약간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좀 엣지 있는 몽환적인 느낌의 풍경화가 나옵니다. 이건 1920년경 그리고 이건 1950년경의 블라맹크의 그림들입니다. 그야말로 팔레트 나이프가 그대로 들어간 느낌의 아주 엣지 있는 그림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라울 듀피의 또 부두 그림이고요. 어, 이거는 목욕하는 사람들의 과감한 색채 사용과 단순화된 그런 형상들이죠. 근데 라울 디피가 이제 1928년경에 이르면 이런 세련된 사파풍의 경쾌한 푸트워크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마티스는 1906년에만 가도요, 이런 세련된 우리에게 익숙한 여기 춤, 당스가 생각나는 그림, 그런 그림이죠. 마티스풍의 그림들이 이렇게 정립됩니다. 벌써 1908년에 붉은 방이라는 그림이고요. 어, 그렇게 마티스의 세련된 색종이를 오린 그런 그림, 그리고 이제 마티스 말년에 왕의 슬픔이란 그런 그림이에요. 이것도 색종이를 오렸습니다. 마티스의 내가 손이 불편해져서 그래요. 앞에서 언급했던 부그로나 메소니에 같은 화가들이 파리 화단의 권력이었던 1800년대 말엽에서 불과 20년이 채 걸리지 않아서 미술이란 용어에서 아름다울 미란 한자의 의미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는 현대의 감수성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감수성에도 야스파가들의 그림들이 비교적 무난하게 다가오지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봅시다.